6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 추천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승무패 63회차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하시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내일 추가적인 배당 변화나 결장자 정보가 취합이 되는 대로 최종픽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화가 생기면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내일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한번 먼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리그컵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본머스가 에버튼을 4대1로 꺾으면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본머스가 역배당임에도 불구하고 본머스 쪽으로 투표율이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양팀 모두 리그컵 경기에서는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주전 자원들을 대거 빼고 백업 자원들 위주로 맞대결을 펼쳤었기 때문에 이 주종 리그컵 경기 결과인 4대1 완승이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3백 수비의 핵심 자원들인 코너 코디, 타코우스키 그리고 픽포드 골키퍼까지 모두 휴식을 취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주전 3백 수비 라인이 모두 가동이 된다면 직전 리그컵 경기보다는 본머스를 상대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14경기에서 실점이 딱 14실점으로 경기당 평균 1실점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주전 3백 라인이 가동이 된다면 이 리그컵에서의 4실점만큼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반해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메팜이라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비 쪽 공백은 본머스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머스도 할 만한 것이 우선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에버튼보다 확실히 본머스가 나은 모습이 있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 무득점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머스는 최근에 2연패를 당했지만 리즈에게 3골을 넣었고 토트넘에게도 2골을 넣으면서 공격력 자체는 오히려 에버튼보다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역습 실점 통계인데 에버튼이 역습 실점이 무려 6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본머스가 측면 수비 자원인 테버니어를 앞세운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게 통하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감행을 한다면 본머스가 충분히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의 세트피스 실점인데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0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수비가 최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에버튼이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력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 득점,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3.96골로
4골에 육박하는데 실제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한 것은 딱 1득점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머스가 약점인 세트피스에서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리그컵에서의 4대1 완승처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에버튼이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가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이 주전 미드필더 게이에 선수와 오나나 선수 역시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에버튼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제 아무리 에버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에버튼의 중앙 수비 듀오인 코너 코디와 이 타코우스키라는 선수가 과거 울버햄튼 번리 시절에 굉장히 좋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줬던 이 수비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본머스의 세트피스 수비력이라면 충분히 에버튼도 세트피스 득점을 노릴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본머스의 중앙 수비수 메팜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에버튼도 여전히 세트피스 득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통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노팅엄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노팅엄의 살아난 경기력을 고려하면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투표율이 조금은 몰린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역습 득점 통계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 득점이 3골로 맨유 다음으로 좋은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려한 패스 플레이보다는 자하, 에제, 올리세 같은 개인기와 직선적인 돌파가 좋은 자원들의 역동성을 활용을 한 역습 공격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노팅엄이라는 팀이 압박 자체가 기본적으로 강한 팀이 아니고 이 수비의 무게중심이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기 템포가 빠른 공수 전환보다는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가 점유를 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빠른 역습이 오히려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팅엄이 전략적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운영을 펼친다면 이 노팅엄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팅엄 역시 홈에서는 원정보다 무게중심이 올라가면서 압박의 강도 역시 올라가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노팅엄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맞불을 놓는 형태가 나온다면 팰리스에게도 충분히 빠른 공수 전환의 상황 속에서 강점인 역습을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향상이 되는데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공격력은 절반으로 감소하는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노팅엄이 살아난 경기력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원정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노팅엄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강호 토트넘을 상대로 노팅엄이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고 토트넘은 주전급 자원들이 대거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팅엄이 깔끔하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홈에서의 노팅엄은 결코 무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토트넘과 리즈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토트넘이 직전 노팅엄과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 주축 자원들 대부분을 투입을 하고도 0대2로 패배를 당한 것이 굉장히 뼈아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체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 차출이 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경기에서 리즈라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활동량이 많은 팀을 만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외로 토트넘의 선수들이 월드컵을 앞두고 이 부상 위험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 위축되는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주전 대부분을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주전 자원들의 체력 안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 역시 주축 선수들이 월드컵에 차출이 되는 인원이 꽤 있지만 토트넘보다는 그 인원이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토트넘 원정에서 이 사활을 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리즈의 최대 약점은 지난 본머스전 4대3 승리 당시에도 드러났듯이 수비 뒷공간 역습 실점인데 토트넘의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토트넘 특유의 역습 상황에서의 스피드와 파괴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리즈를 상대로 4경기 3골 1도움으로 강했던 점 역시 상당히 아쉬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토트넘이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통계가 세트피스 통계인데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도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비교적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역습 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이 골 결정력을 발휘해야지만 리즈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토트넘이 이 공격수 클루셉스키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가 나란히 부상해서 돌아왔는데 특히나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뚝배기 헤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토트넘 특유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이 최대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전반전 성적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인데 지금 보시는 통계가 토트넘의 전반전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반전에는 홈에서도 2승 3무 2패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체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원정에서의 전반전 성적 역시 토트넘 못지않게 좋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반전에서의 경기력이 조금은 노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여전히 토트넘이 주중 리그컵 경기에 대한 체력적인 누수가 심하고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라인을 너무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하다가 전방 공격 자원들이 고립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가하는 리즈의 압박에 충분히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레스터시티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럽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파워는 2선과 3선 미드필더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라이스와 수측의 중원 조합, 그리고 레스터는 메디슨과 틸레망스가 중심이 되는 이 미드필더 라인이 핵심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도 양 팀이 나란히 이 두 미드필더 조합들에게 휴식을 부여를 하면서 이번 맞대결을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최근에 레스터시티와 에버튼의 경기 통계인데 레스터시티가 에버튼을 상대로 박스 바깥에서 슈팅을 굉장히 많이 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 레스터시티의 메디슨이나 텔레망스 이 두 미드필더가 박스 바깥에서 때리는 오른발 중거리 슛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웨스트햄이 이 두 미드필더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박스 바깥에서 날아오는 예리한 중거리 슛 한 방에 이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이 웨스트햄의 중원 조합이 라이스와 수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이스와 수책이라는 두 미드필더가 프리미어리그 수비 지표 면에서 최고 수준의 이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인터셉트와 태클 랭킹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수책과 라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인터셉트와 태클 랭킹이 두 미드필더가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스터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 수비와 중원 사이 공간에서의 이 메디슨과 틸레만스의 번뜩이는 한 방이 웨스트햄의 수비력이 뛰어난 이 두 중원 미드필더 라이스와 수책의 커버에 가로막혀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레스터도 충분히 할만해 보이는 것이 레스터의 시즌 초반 최대 약점이 이 수비력이었는데 최근에 수비력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회 6경기에서 단 1실점만 하고 있는 레스터시티이고 그 1실점 역시 레스터시티가 맨시티에게 한 골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레스터시티의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주중에 리그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패배를 했고 이 주축 자원 대거가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까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레스터는 리그컵 경기에서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고 베테랑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스터시티가 수비적인 약점이 지난 시즌부터 세트피스 실점이 많다는 점인데 올 시즌에도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프리미어리그 3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웨스트햄이 전통적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팀이지만 올 시즌만큼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4.15골에 비해서 실제 득점은 웨스트햄이 2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스터가 최근에 향상된 수비력과 웨스트햄의 세트피스에서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레스터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삼프도리아와 레체의 경기인데 삼프도리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경기력적으로 보면 레체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체가 직전 승무패 62회차에서 아탈란타를 홈에서 2대1로 꺾으면서 최대 이변 결과를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승격팀 치고는 끈끈한 조직력과 수비력이 압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강팀들을 상대로 도깨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승격팀들 중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체인데 반면에 삼프도리아는 시즌 도중에 감독이 스탄코비치 감독으로 교체가 됐을 만큼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득점력이 리그 14경기를 치렀는데 6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어서 최하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점 역시 25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다 실점 공동 2위로 강등권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수 모두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삼프도리아가 최근에 스탄코비치 감독 부임 이후에 이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고
최근에 3백 전술도 실험 가동을 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확실히 노세한 공격진 카푸토나 이 퀄리아렐라 같은 노장 베테랑 공격 자원들이 이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이 골을 굉장히 이 쏠쏠하게 넣어줬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노세한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진 것이 이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핵심 수비수인 중앙 수비수 콜리 선수가 이번 레체전에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적인 전력 누수까지 있는 삼프도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레체가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레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 역시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레체가 공격 쪽에서는 측면 자원 스트레페자 선수와 이 최전방 시세이 같은 자원들이 좀 더 날카로운 골 결정력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수 양면에서 짜임새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패배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6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프도리아가 최근에 연패를 하고 있지만 상대가 모두 토리노, 피오렌티나, 인테르, 로마 같이 체급이 높은 강팀들을 상대로 연패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정상 참작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이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직전 홈에서 아탈란타까지 꺾었던 레체의 경기력이라면 이 삼프도리아 원정에서도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삼프도리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뉴캐슬과 첼시의 매치인데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뉴캐슬의 강력한 전방 압박 그리고 측면 공격 마지막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첼시를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첼시가 최근에 리그 2연패를 당했는데 이 브라이튼에게 1대4 대패 아스날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브라이튼에게는 측면이 허물어졌고 직전 아스널전에서는 세트피스로 결승골을 실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른쪽 측면 라인인 알미론과 트리피어의 공격력이 물이 올라와 있고 왼쪽 측면에는 조 엘링톤과 더불어서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생 막시만까지 포진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첼시가 뉴캐슬의 측면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이고 무엇보다 첼시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은근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트피스 통계인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값이 토트넘보다도 오히려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이 6.79골인데 실제 득점은 5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워낙에 트리피어가 올려주는 세트피스 킥이 날카롭기 때문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5골로 첼시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스날전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결승골을 헌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뉴캐슬의 세트피스에도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전방 압박 통계인데 이 빨간색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둔 팀들이 최근에 첼시를 꺾었던 팀들인데 이러한 팀들과 비슷한 수준의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는 이 뉴캐슬의 압박에도 첼시가 충분히 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아스날전에서도 첼시의 맨디 골키퍼가
발밑 약점을 드러내는데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상당히 당황하면서 빌드업 미스가 여러 차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첼시의 케파 골키퍼가 여전히 부상 중이기 때문에 또다시 맨디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게 된다면 뉴캐슬의 조직적인 압박에 실책을 범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축 자원들,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역시 첼시보다는 뉴캐슬이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뉴캐슬이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첼시를 이끌고 있는 이 포터 감독이 올 시즌 초반에 브라이튼을 이끌었을 때 브라이튼을 이끌고 뉴캐슬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홈에서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에 브라이튼이 슈팅 13개, 뉴캐슬이 4개로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이 상대적으로 경기력이 압도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포터 감독이 뉴캐슬 공략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느냐는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 시절에 뉴캐슬과의 맞대결 전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변수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과감하게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볼로냐와 사스올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먼저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수비 집중력이 향상이 되는데 실점이 원정에서는 무려 19실점인데 홈에서는 실점이 6실점으로 굉장히 적어지는 볼로냐이기 때문에 홈에서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홈 성적이 좋은 볼로냐이고 직전 인테르 원정에서는 비록 1대6으로 대패를 당했지만 그 전까지는 컵대회 포함해서 4연승의 상승세를 탔던 볼로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 팀의 세트피스 통계인데 볼로냐가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인데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한 골로 저조하기 때문에 이 볼로냐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이 특유의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최근에 볼로냐가 이상하게 홈에서는 사스올로를 상대로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특히 사스올로의 원년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측면 베라르디 선수가 최근에 장기 부상으로 이탈해 있었는데 직전 로마전에서 이 베라르디 선수가 한 달 만에 짧게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볼로냐 원정에서는 출전 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스올로의 베라르디라는 선수가 최근에 볼로냐 원정 3연승 과정에서 3경기 3골을 넣었을 정도로 볼로냐 킬러 면모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타이밍 좋게 볼로냐전에서 부상 복귀가 됐기 때문에 이 베라르디 선수의 번뜩이는 왼발 한 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 사스올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골 침묵 중이었던 사스올로의 공격수 피나몬티 선수 역시 로마전에서 오랜만에 골맛을 봤고 퇴장 징계에서 돌아온 측면 자원 로리엔테 선수가 최근에 맹활약을 해줬는데 로마전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스올로의 이 로리엔테라는 선수가 프랑스 리그앙에서 데려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스올로 이적 이후에 8경기 2골 3도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스올로가 오른쪽 측면에는 베라르디가 복귀를 하고 왼쪽 측면에는 로리엔테까지 제 몫을 해주면서 직전 경기 득점포를 재가동한 피나몬티의 마무리까지 나와준다면 이 볼로냐의 고질적인 약점이 측면 수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볼로냐의 측면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로냐가 주포 공격수 아르나우토비치와 무사바로우의 골 감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화력이 그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볼로냐가 측면 수비와 더불어서 롱볼 수비가 약점으로 분류가 되는 팀인데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리에 A에서 경기당 롱볼 횟수가 3위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사스올로의 효율적인 롱볼 한 방에도 볼로냐가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